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썰의 강지영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시간이죠. 경제에 관심이 많은 뉴썰러분들을 위한 경제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근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그 사회생활의 시작을 신용평가사에서 건설업 애널리스트로 시작했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은행과 채권운용 거쳐서 현재는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이제 주식, 채권, ESG 관련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부동산 책을 하나 이렇게 썼었는데 네. 그 덕분에 이렇게 강지영 아나운서님까지 뵐 수 있게 돼서 책을 쓴 보람을 되게 지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책을 쓴 만큼 전문 지식이 부동산에만큼은 정말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 부동산 얘기 좀 마음껏 질문하고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다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서울 집값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들이 관련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지표에 좀 저희가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워낙 많은 상황이니까 많아요.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집값도 지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제 저는 시장 금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리, 시장 금리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뉴스썰러분들께 공지사항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영화표 증정 방식이 바뀌었죠. 생방송에서는 퀴즈 정답자 한 분께 영화표 2매 보내드리고요. 방송이 끝나고 올라간 다시 보기 컨텐츠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영화표 2매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키워드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띄워주세요. 최신 부동산 소식입니다. 더 이상 추락은 없다. 서울 집값 바닥론. 야, 이거 더 이상 진짜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정말 반등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서울 아파트의 한정에서 보면은 반등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요. 이거는 네. 이제 최근 5년간의 서울 아파트의 월별 거래량이거든요. 많을 때는 월 한 10,000건도 넘게 거래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네. 거래가 월 1,000건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수요가 완전히 완전 얼어 있었죠. 그렇죠. 완전히 얼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한 3,000건 정도는 기록할 정도로 그래도 그때보다는 거래량이 올라왔고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그런 한 상황입니다. 네. 2020년 4월, 8월에 비하면 정말 근데 거래가 많이 정말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다가 그래도 많이 줄은 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그거에 거죠. 비하면 지난해 연말 때 비하면 어쨌든 4월에 봤을 때는 많이 지표가 올라왔다. 네. 어, 이게 가장 큰 이런 변화가 온 거를 이제 거시 경제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네. 결국 시장 금리가 되게 많이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 금리. 네. 일단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일단 시장 금리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와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즉 기준 금리가 되게 빨리 오를 것 같으면 시장 금리가 먼저 빠르게 오르고요. 기준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시장 금리가 먼저 예상을 하면서 먼저 내려갑니다. 네. 가령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작년 가을 정도에 시장 금리가 대표적인 시장 금리가 이제 국고채 그리고 또 은행들의 조달 금리이자 우리 주택담보대출에 연동되는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작년 가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네네네. 그다음에 꽤나 빨리 지금 연말 연초 들어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가을만 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막 연 8, 9%가 막 나오면서 미 연준도 놀라서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야 도대체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다들 그 공포심에 맞아요. 예, 해서 이제 금리가 막 치솟았는데 근데 이제 한 연말부터는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다 보니까 이제 뭔가 끝났다. 금리 인상 끝났고 앞으로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면서 먼저 저렇게 막 빠르게 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6월 13일, 14일에 이제 FOMC가 기준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막 나오는 얘기들이 이번에는 진짜 사실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 그냥 이번엔 동결하던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 또 갑자기 조금 올릴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워낙 생각보다 좀 경기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금리를 여기서 낮추거나 하다가는 자칫하면은 좀 또 갑자기 확 다시 오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올까 봐. 그래서 지금 갑자기 호주, 캐나다 이런 데들도 깜짝 금리 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좀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뭔가 마켓의 컬러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네. 어쨌든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좀 더 빠르게 예측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올해 기준금리 올랐지만 이제 그와 별개로 시장 금리 하락하니까 집값이 반등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 금리가 오를수록 우리가 긴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금리를 낮출수록 이제 완화라고 해서 이제 돈을 빌리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카고대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님의 공저, 그러니까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을 보면 빚을 내기 쉬울수록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두고 이게 얼마냐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낙관론자는 이미 유주택자일 확률이 높고요. 혹은 아, 다주택자. 네. 그리고 비관론자는 무주택자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아. 예를 들어 작년 말에 이제 둔촌주공이 분양을 했을 때 당시에 네. 34평 기준으로 한 13억대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위를 보면 유주택자분들은 야 이거 되게 싸다, 오. 기회다. 유주택자들은? 예, 네. 그런 의견이었고 무주택자분들은 뭔가 애매하다, 혹은 오늘 아직 상표 잡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갈렸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집인데도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가격이 다른데 그런데 네. 저 낙관론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에 살 수 있을 만큼 빚을 내주면 그러면 이 낙관론자가 생각하는 가격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난 이거 2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만 빌릴 수 있으면 내가 20억에 사고 싶다 하는 분한테 네. 돈 탁 마음껏 빌리게 해주면 저 집이 이제 20억으로 오르게 되는 거고. 네. 근데 빚을 내기 힘들어질수록 저런 낙관론자가 빚을 내기 힘드니까 집값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날씨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다시 한번 금리와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네. 자, 금리가 2021년처럼 저렇게 시장 금리가 저렇게 낮을 때는 마치 기온이 한 20도 정도 되는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모두가 밖에서 막 이제 마음껏 뛰노는 그런 환경이었다가 네. 갑자기 작년 가을에 저렇게 시장 금리가 한 4.5% 정도까지 확 뛰는 거는 마치 이제 날씨가 영하 20도로 뚝 떨어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공포감과 함께 그냥 다들 이제 밖으로 못 나가는 움츠러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한 영하 5도 정도로 이제 딱 영하 20도보다는 올라오니까 따뜻해졌네 하면서 지금 뛰쳐나가는 분도 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영하 5도로 그래도 따뜻해졌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한 5도, 10도 정도로 점점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론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금리가 4.5에서 3.5까지 빠르게 떨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면은 날씨도 더 따뜻해질 만 남았다.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활동량을 늘리고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좀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앞에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네네네.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네. 나오셨는데 예, 그렇죠. 내가 누구다라 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좋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제 인지도도 없는데 잘 알려야죠. 네. 네.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예.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배문성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큰 배꼽 역전세난. 역전세난.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전세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역전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원인 이런 얘기가 왜 논란이 되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임대차 방식은 이제 전세와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월세는 쉽게 안 변하는데 그에 비해 전세는 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크게 받죠. 받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만 원인 아파트는 이제 연간 한 2,4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의 전세가가 6억이다. 그러면 금리가 4%일 때는 전세를 사나 월세를 사나 사실상 무차별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금리가 3%가 되면은 무조건 전세를 사는 게 더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전세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반면에 금리가 5%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오히려 월세를 사는 게 더 싸게 되니까 네. 다들 월세를 살려고 해서 전세가가 내려가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전세가는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채권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2년 전에 그때 당시 이제 기준금리가 0.5%로 초저금리일 때 그때는 전세가가 굉장히 높았고 지금은 기준금리가 3.5%니까 전세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때와 지금 전세가 차이만큼을 집주인들은 이제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그런 지금 상환 부담에 놓여 있다. 이게 오. 적전세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전세 해난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금리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리 인상에 따른 거니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서울에서도 강남권 같은 경우는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에 당시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거기 3,600세대가 멸실이 되고 네. 거기 살던 분들이 이제 이주비를 한 10억 넘게 지원을 받으면서 어딘가로들 이주를 하시면서 당시 그 지역 일대 전세가가 한 번 더 올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강남은 그때 더 올랐던 만큼 지금의 전세가와 그때 당시의 전세가 차이가 더 다른 클 데보다 수밖에. 좀 더 큰 상황인 거죠. 아, 그랬군요. 근데 강남권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지 이제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세가는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역전세난이 심해지면 집값 반등도 어렵지 않을까? 네, 이게 지적하신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이제 반포, 개포 같은 이런 선호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막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가가 지금보다 좀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집주인들이 2년 전 전세 보증금을 일부 좀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을 내기 쉬울수록 집값이 오르는 법인데 네. 이 전세 보증금도 빚인 거거든요. 근데 빚을 오히려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집값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역전세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요거 좀 얼마나 효과적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거나 아니면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당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빌려서 갚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럼 금매로 안 내놔도 되겠네 하면서 약간 어찌 보면은 금매가 좀 덜 나오면서 집값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되게 많다면 대출 수요가 많으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일단 급매물은 좀 적어지더라도 대출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좀 함께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아니라서 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빚을 빚으로 막는 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즉, 이 빚을 이제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세입자한테도 못 갚는 돈을 나한테 빌려간다? 라고 하면은 내 돈은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되게 부실한 가계대출이라는 거고요.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 와중에 부실한 가계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되게 부담되는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런 대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도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단기간에 그리고 또 이제 정소득으로 못 갚으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도록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얘기는 정말 사실 듣다 보면은 되게 실질적으로 와닿아 있고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막 어렵게 들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듣다 보면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준금리를 제외하고 다 이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네 글자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정답자에게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키워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집을 살 결심. 결국 부동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에 다 이유는 그러니까 내 집을 정말 언제 마련해야 될까 이런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환 대출의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장점들도 부각되고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한 2001년부터 주담대 금리와 이제 기준금리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네. 대체로 평균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한 2%포인트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즉 기준금리가 2%면 주담대 금리는 한 4%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0.8%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좀 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은행들에게 가상금리를 좀 낮춰라라고 이렇게 좀 압박을 가했죠. 그렇죠. 그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 경제에서는 이거를 압박이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 압박을 풀면 이 주담대 금리가 다시 좀 오를 것이다. 수도 있다. 아니면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주담대 금리는 그냥 따라서 안 내리는 안 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그냥 현 수준의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좀 더 갈 것이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작년처럼 금리가 좀 빠르게 막 이렇게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즉 날씨가 지금 한 영하 5도에서 다시 영하 20도로 갈 가능성은 되게 낮은데 근데 문제는 나는 좀 있으면 이제 지금은 영하 5도지만 영상 5도, 10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딱 뛰쳐나왔는데 생각보다 이 영하 5도가 오래 지속되면은 그 골병 들기 딱 좋은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계속 빠르게 내려갈 거고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로 이렇게 주택을 산 걸 이제 주담대를 이용해서 주택 산 거를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나는 이 정도 금리가 오래 지속돼도 이 이자병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집값 한동안 안 올라도 괜찮다.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여유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또 있을 수 있을지. 네, 물론 지금 이렇게 주담대를 이용하거나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다는 뭐 그런 우려에서 맞아요. 이렇게 뛰쳐나오신 분들이 좀 있을 것도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야 이제 금리가 가령 어떻게 될까? 방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내려갈 것처럼 하더니 다시들 올리더라. 지금 이 상황이 약간 그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흘러가고 듯한 있으니까.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지금은 빠르게 금리가 내려갈 거다에 베팅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지금의 금리가 좀 더 이 정도 중금리,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 좀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대중의 부동산을 외면할 때 집을 사야 할 시기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집값이 반등하는 시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야 하는가? 지금 말씀처럼 이제 대중이 외면할 때가 좀 진정한 바닥인데 이제 JTBC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아직 바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힘드시죠? 네. 네, 부동산 가격은 이제 뭐 경기나 공급도 중요한 요소라서 뭐 금리만 보고 시점을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이기는 합니다만 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계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워낙 예민해진 여건이라서 일단 좀 금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거는 이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붉은색 음영이 이제 집값이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고, 이제 푸른색 음영이 좀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었던 침체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2009년에도 한번 이렇게 집값이 막 떨어지던 와중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니까 집값이 한번 싹 반등을 좀 세게 했었던 적이 있고요. 네. 네. 근데 그 뒤로 상당 기간, 한 4년여 기간을 이렇게 수요가 되게 약한 채로 가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좀 이렇게 아래로 흘렀었거든요. 네. 당시에 보면 대체로 한 강남 3구의 아파트들도 집값이 한 30에서 40% 정도 가격이 하락을 실거래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봤을 때 지금 금리가 저때 집값이 침체기였었던 시기와 지금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가 대체로 좀 비슷하거든요.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이 네. 저때와 지금이 비슷한데, 그런데 저 10년 전 저때는 지금보다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한 절반도 안 됐었는데도 다들 집을 안 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그게 근데 당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으로 볼 때는 그때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장기 평균보다는 되게 적은 편이었고, 당시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3% 넘길 정도로 계속 양호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정도 금리, 즉 기준금리가 한 3% 내외, 그리고 주담대 금리가 한 4, 5% 네. 정도 되는 거를 되게 수요가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러니까 저 정도 금리에는 수요가 막 계속 강하게 붙기보다는 계속 수요가 좀 약해지도록 하는 그런 금리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딱 그 정도 금리에 와 있고 그에 비해서 지금은 집값은 훨씬 더 비싸져 있는 와중에 가계부채는 저 때보다 한 2배 정도 늘었고 그에 비해서 지금 개인 소득은 대략 한 40% 정도 늘었거든요. 네. 40% 늘었지만 이게 그 사이에 세금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같은 거 감안하면 지금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당시 금리를 좀 힌트로 삼아서 저 정도 금리가 만약에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세게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겠다. 약간 좀 거시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쨌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지금이 조금 적절한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동안 말씀을 나눈 대로 금리가 만약에 아주 빠르게 떨어진다면 그러면 지금이 글쎄 뭐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렇게 막 더 이상 어떤 급락 같은 걸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말씀 그동안 나눈 대로 너무나 아직도 이 금리 지금의 이런 높은 금리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기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경기라든가 공급 상황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과거의 선례로 보면은 대략 한 2.5% 수준보다도 더 낮아질 때부터 수요가 좀 살아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 생각도 그래도 한 2% 초반 시장 금리가 저기 한 주택 가격이 화랑이었을 때였던 주담대가 저렇게 한 3%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네. 저 정도쯤은 그래야 좀 다시 집을 이제 살 수 있는 수요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2.5%일 정도라고 말씀하신 건 시장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는 한 2.5%보다는 좀 되게 낮은 낮은 수준. 그리고 주담대는 대략 한 그래도 3% 정도대가 안정적으로 될 갈 수 때 있는. 예. 그때는 이제 빠르게 좀 떨어졌다라고 좀 저희가 시도를 그 정도면 최소한 금리 느낄 때문에 수 있는. 집값이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탓을 하기는 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퀴즈 정답자 나왔나요? 까호님 맞춰주셨는데 정답은요? 네, 정답은 시장금리입니다. 네. 네. 시장금리랑 맞습니다. 시중금리랑 시장금리와 시중금리는 같은 말입니다. 네. 시장금리, 시중금리. 하지만 저희가 아까 시장금리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시장금리입니다. 까호님 축하드립니다. 자, 댓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집을 사려고 하냐 라는 댓글도 보였는데 직장인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그러게 진짜 금리 언제까지 내려야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동일키님 이제 고정금리 정기예금 하나 가입해놔야 할 시기인데 금리 고점이라니. 신비주의 남쌤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서울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싶다. 너무 수요가 서울만 몰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투자를 목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강남 불패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도 강남 집값은 그래도 좀 사놓았을 때 그렇게 큰 낭패를 보지는 않으니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정말 뚝뚝 떨어진 상황들 인구 절벽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많이 불안하시니까 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쭈루님이 오늘부터 인지도 상승하실 거라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네. 웃으시네요, 배문성 네. 팀장님이. 네. 외놀라 홈즈님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신다. 짱구는 못 만져님도 설명을 참 쉽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쭈루님이 역전세 방지를 위한 대출 완화도 좋지만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이 매물 처분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뭔가 이 세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이번 이런 정책은 하되 어떤 대출의 조건으로서 그런 걸 걸어야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분할 상환해서라도 다 갚아라.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갚고 안 그러면 은행이 이 집을 대신 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좀 어떤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좀 같이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문성 팀장님, 오늘부로 인지도 상승하실 배문성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